세상에 내 집이 없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이면 됩니다. 저는 올해 59입니다. 이름은 그냥 최 씨라고 불러주세요.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3짜리 작은 회사입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버티는 수준은 됩니다.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혼한 지 7년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가 더 각별했습니다. 남은 가족이라고는 아버지와 형 둘뿐이었으니까요. 아버지 이름은 최병수, 올해 84입니다. 서울 은평구 연립주택에서 40년 넘게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혼자 그 집을 지키셨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한테는 평생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랑 신혼살림 차린 집이었고, 저와 형을 키운 집이었고, 어머니 떠난 뒤 혼자 버틴 집이었습니다. 그 집이 사라졌습니다. 알게 된 건 2달 전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주민센터에서 등기 관련 서류를 받아들여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제가 대신 처리하러 갔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주소 건물은 이미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소유권 이전이요? 네, 지난 3달 전에 매매로 소유권이 변경됐습니다. 지금은 다른 분 명의예요. 다리가 순간 풀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은 저희 아버지 집인데요.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자란에 낯선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재훈,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매매 날짜가 3달 전이었습니다. 매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2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았습니다. 3억 2천만 원에.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팔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상의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 큰돈이 오가는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왔습니다. 바로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여러 번 갔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아버지, 집 파셨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집을? 내가 왜 집을 팔아? 아버지, 등기부등본에 다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3달 전에 매매됐다고 나와요. 무슨 소리요? 나 집 판 적 없어.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하신 게 전화 너머로 느껴졌습니다. 저도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른다고 했습니다. 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판 겁니까? 어떻게 판 겁니까?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형이었습니다. 형 이름은 최병호, 63, 저보다 4살 위였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잘 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항상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몇 번 손을 벌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형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집 어떻게 된 거냐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집, 아니, 이제는 아버지 집이 아닌 그 주소로 갔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고 계셨습니다. 집안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텔레비전, 어머니 영정사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이미 다른 사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아지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보다 훨씬 작아지셨습니다. 등이 굽었고 손등에 검버섯이 많아지셨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요즘 자주 깜빡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방금 한 말을 또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형이 서류 가져온 적 있어요? 도장 찍어달라고 한 적 있어요?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셨습니다. 병호가 한 번 왔었지. 뭔가 들고 왔었는데 내가 눈이 침침해서 잘 못 봤어. 병호가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해서 도장만 찍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형이 가져온 서류였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이었는지 지금 이 순간 알 것 같았습니다. 매매 위임장이었을 겁니다. 아버지 명의로 집을 팔 수 있는 권한을 형한테 주는 서류. 아버지는 그게 뭔지 모르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형은 그 서류로 집을 팔았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돈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받은 건지 형이 가져간 건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제 눈치를 보고 계셨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충격이 너무 크실 것 같았습니다. 확인부터 해야 했습니다. 형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찼습니다. 골목이 좁았습니다.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이었습니다. 형이랑 같이 뛰어다니던 골목이었습니다. 그 골목이 지금 이 순간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형 번호를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동생.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끓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오래 알아온 사람이 가장 낯선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옵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동생. 그 한마디가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한 목소리, 평소와 똑같은 말투, 그 태어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은 들켰을 때 당황합니다. 그런데 형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전화했다는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버티는 건지 참았습니다. 전화로 따지면 안 됐습니다. 전화로 하면 형이 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해야 했습니다. 형, 내일 볼 수 있어? 할 말 있어. 무슨 일인데? 바쁜데. 아버지 집 얘기야.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점심에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형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형 얼굴, 철없을 때 형 얼굴, 그리고 아버지 장례식이 아직 안 났는데 집을 팔아버린 형의 얼굴. 형은 어릴 때부터 장남이었습니다.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 집에서 장남의 무게는 남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을 유독 챙겼습니다. 밥상에서 좋은 반찬은 형 앞에 먼저 놓였습니다. 학원도 형이 먼저였습니다. 용돈도 형이 더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데 크면서 알았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형이 받은 만큼 저는 못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잘 됐으면 됐지 싶었습니다. 형제가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혼자 수원으로 내려가서 인테리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의 밑에서 일했습니다. 10년 버티고 나서 작은 업체를 차렸습니다. 형처럼 크게 하진 못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형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수입 자동차 관련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식품 유통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부동산 투자라고 했습니다. 뭘 해도 오래 안 됐습니다. 잘 된다는 말은 항상 초반에만 나왔습니다. 1년쯤 지나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한테 손을 벌린 게 몇 번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3번이었습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신 것만 그 정도였습니다. 말씀 안 하신 게 더 있을 수 있었습니다. 형이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이었습니다. 강북역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메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뭐 먹을래? 형,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야. 형이 메뉴판을 내려놨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집 얘기하게. 그래, 해봐. 그 말도 이상했습니다. 해봐. 뭔가를 알고 있으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보겠다는 말투였습니다. 형이 아버지 집 판 거야?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석 달 전에 이재훈이라는 사람한테 넘어갔던데 3억 2천에. 형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어.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 찍으신 거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다 설명드리고 사인받은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서류를 못 봤다고 하셨습니다. 도장만 찍어달라고 해서 찍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은 설명드리고 사인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어. 뭔지 모르고 도장 찍으셨다고. 아버지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 하셨으면서 기억을 못 하시는 거야. 깜빡하신다는 걸 이용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흐릿하다는 걸 알면서 그걸 방패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돈 어디 있어? 아버지 드렸지. 아버지한테 3억 2천이 들어온 거 확인했어. 그건 내가 관리하고 있어. 아버지 혼자 그 큰 돈 관리 못 하시잖아.
관리. 그 단어가 귀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돈을 형이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동의를 받았는지, 아버지가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형, 그 돈 형이 쓴 거 아니야? 형 눈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차가워졌습니다. 그때까지 유지하던 여유로운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본심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 말 조심해. 내가 아버지 돈 훔쳤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들렸으면 그렇게 들린 거고, 나는 사실을 묻는 거야. 아버지가 집 팔고 싶으신 거 나한테 먼저 말씀하셨어. 관리가 힘드시다고. 그래서 내가 도와드린 거야. 동생은 수원에서 뭐 했어? 아버지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뵀어. 그 말이 아팠습니다. 찾아뵌 횟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덜 찾아봤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로 저를 몰아붙이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가까이 살면서 더 자주 봤다는 걸 방패로 삼는 거였습니다. 그 방패 뒤에서 3억 2천만 원이 어디 갔는지를 감추려는 거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형, 나 변호사 선임할 거야. 형이 순간 굳었습니다. 동생, 이거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어.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형이 나한테 먼저 말했겠지.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자 햇살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밥 먹으러 가고 커피 들고 걷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의 얼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형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같이 그 좁은 골목을 뛰어다니던 형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팔고 3억 2천만 원을 챙기고 아버지가 몰랐다는 걸 깜빡하시는 거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형을 지금까지 믿었습니다. 장남이니까, 맞으니까, 가족이니까. 그 믿음이 오늘 이 식당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서류 한 장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칼이 아니어도 됩니다. 도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식당을 나온 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감정은 나중이었습니다. 형 얼굴에서 본 것들, 그 차가워진 눈빛, 아버지 기억 탓으로 돌리던 그 뻔뻔함, 그것들을 곱씹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형이 이미 뭔가를 치우기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일을 하면서 부동산 관련 지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위임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소유자가 직접 거래를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위임장에는 소유자 인감 도장이 찍혀야 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돼야 합니다. 그 서류들이 없으면 등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형이 아버지 명의로 집을 팔았다면 그 위임장이 어딘가에 존재했습니다. 등기소로 갔습니다. 해당 부동산 등기 서류를 열람 신청했습니다. 이해관계인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고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줬습니다. 받아들었습니다. 거래 당시 제출된 서류 목록이 있었습니다. 매도인 최병수 명의의 인감증명서, 매도 위임장, 대리인 최병호 인적사항,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형이 대리인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아버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으로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다가 제 인기척에 깨셨습니다. 눈을 비비시면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왔냐? 밥은 먹었냐? 네, 아버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맞은편에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임장 사본이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 서류 본 적 있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한참 보셨습니다. 눈을 찡그리셨습니다. 안경 가져와봐. 안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게 뭐요?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기. 아버지가 도장 부분을 봤습니다. 내 도장이긴 한데 이게 무슨 서류요? 집 파는 위임장이에요. 아버지가 형한테 집 팔 권한을 줬다는 서류예요.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이런 거 쓴 적 없어. 형이 서류 들고 온 날 기억나세요? 도장 찍어달라고 한 날. 아버지가 생각하셨습니다. 한참 생각하셨습니다. 병호가 한 번 왔었어. 뭔가 여러 장 들고 왔는데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였어. 병호가 아버지 재산 정리하는 서류라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해서 찍었어. 근데 이게 집 파는 거였어.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그게 집 파는 거였어. 병호가 나한테 집 판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하면서 속이 끓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너무 무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형이 가져온 서류라고 믿으셨습니다. 아들을 믿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이용당한 겁니다. 아버지한테 인감도장 위치를 물었습니다. 장롱 서랍이었습니다. 인감도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됐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셨습니다. 발급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형이 직접 발급받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받으려면 위임장이 필요했습니다. 그 위임장도 형이 만들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먼저 만들고 그 인감증명서로 매매 위임장을 만들고 그 위임장으로 집을 판 겁니다. 층층이 쌓인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들이 전부 아버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이건 위임이 아니었습니다. 위조였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 명의를 이용한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뭔지 알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그리고 그 위조 서류로 재산을 처분했으니 횡령 혹은 사기였습니다. 형이 한 짓이 단순한 가족 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속 전문, 형사 사건 경험 있는 곳 여러 개를 검색했습니다. 그중 리뷰가 많고 상담이 빠른 곳에 전화했습니다. 내일 오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형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 우리 가족끼리 해결하자. 아버지한테 상처 드리지 말고, 아버지한테 상처 드리지 말고. 그 말을 읽으면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상처 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형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말은 제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제발 경찰 부르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습니다. 멈췄습니다. 앞차 번호판을 멍하게 봤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호가 아버지 재산 정리하는 서류라고 했다는 그 말. 아들이 가져온 서류라고 믿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도장을 찍으신 그 손.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평생 일하신 손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막노동에서, 작은 가게에서 그 손으로 형이랑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손으로 벌어서 그 집을 사셨습니다. 그 집이 그 손으로 지켜온 것들의 전부였습니다. 형은 그 손에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내일 변호사를 만나면 이 서류들을 전부 보여줄 겁니다. 위임장이 위조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지,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를 추적할 수 있는지, 아버지 치매 초기 증상이 법적으로 의사능력 부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보였습니다. 형이 한 짓은 가족 안에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평생이었습니다. 그걸 몰래 팔고 돈을 챙겼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집에서 살아온 모든 시간을 위해서. 가장 잔인한 범죄는 가장 믿는 사람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몰랐을 때 가장 깊이 파고듭니다. 변호사 상담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법률사무소였습니다. 변호사는 50대 남자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제가 가져간 것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 한 장씩 넘기면서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다 보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거 위조 맞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세요? 위임장 서명 필체가 인감도장 날인이랑 각도가 안 맞아요. 그리고 여기 날짜 보시면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위임장 작성일보다 하루 빠릅니다. 보통 같은 날 처리하거든요. 하루 차이가 나는 건 대리 발급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차이,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아버지 치매 초기 진단이 있으면 더 강력하게 갑니다. 의사능력 부재로 인정되면 위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의사능력 부재.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초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진단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진단을 받으신 건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병원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거래 당시 아버님의 인지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입니다. 기록이 있으면 우리가 훨씬 유리해집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바로 아버지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는 동네 내과였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아버지를 오래 봐온 분이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인지 관련 기록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봤습니다. 최병수 어르신, 작년 하반기부터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있었어요. 간이 인지기능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 단계로 나왔고요. 정식 치매는 아니지만 복잡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치매 전 단계였습니다. 그 소견이 작년 언제부터였나요? 작년 9월이요. 집이 팔린 게 석 달 전이었습니다. 지금이 2월이니까 거래 시점이 작년 11월이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소견이 나온 게 9월, 거래가 11월. 2달 차이였습니다. 아버지가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형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가장 자주 봤던 사람이 형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 상태를 이용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복잡한 서류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 그때를 노린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 소견서 발급을 부탁했습니다. 거래 당시 아버지의 인지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 선생님이 흔쾌히 써주셨습니다.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상태이신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아버지가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걸 직접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로트였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가수였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왔냐? 오늘 또 왔네. 네 아버지,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라디오 소리를 줄였습니다. 아버지, 형이 서류 들고 왔던 날 기억하세요? 어제도 물어봤잖냐.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그날 형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생각하셨습니다. 병호가 아버지 재산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 나이 드니까 미리 해놔야 한다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 나는 뭔 서류인지 몰랐어. 병호 믿고 찍은 거지. 집 판다는 말은요. 그런 말은 없었어. 집 팔면 내가 어디가.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목소리가 낮아지셨습니다. 근데 집이 팔린 거요? 진짜로? 네. 아버지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오래 보셨습니다. 그 골목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40년 넘게 봐온 골목이었습니다. 병호가 그랬어. 확인 중이에요. 병호가 왜 그런 짓을 해? 내 자식인데.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자식인데. 아버지는 아직도 왜 그랬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랬을 리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는 거였습니다. 그 차이가 아버지가 얼마나 형을 믿으셨는지를 말해줬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앙상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일하셨습니다. 이 손으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형이 이 손에서 도장을 받아간 겁니다. 아버지, 나중에 변호사 선생님이 여쭤보러 올 수 있어요. 그때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내가 뭐라고 하면 되는 거요. 집 팔겠다고 하신 적 없다고, 위임한 적 없다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나는 집 팔겠다고 한 적 없어. 여기서 죽어야지 어딜 가. 그 말이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죽어야지. 아버지한테 이 집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있어야 할 곳, 어머니 기억이 있는 곳, 두 아들이 자란 곳, 그 집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르는 사이에 그 집을 잃으셨습니다. 아버지 곁에 한참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다시 켰습니다.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따라 흥얼거리셨습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벌써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억이 지워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이 한 짓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의사 소견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술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형이 조용히 하자고 했습니다. 조용히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가 끝까지 가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혼자 하는 배신은 드뭅니다. 대부분 누군가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겁니다. 변호사한테 소견서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검토 후 말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를 추적해야 한다고. 주민센터에 발급 기록이 남아있을 거라고. 누가 발급 신청을 했는지
대리 발급이었다면 당시 위임장이 어떻게 작성됐는지 그 흔적을 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작업은 변호사가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다른 걸 해야 했습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형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있었을 겁니다. 매수인 이재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 주변에서 이 일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3억 2천만 원짜리 부동산 거래가 형 혼자 조용히 진행될 수는 없었습니다. 형수부터였습니다. 형수 이름은 김정숙, 61살. 형이랑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살림을 꽉 쥔 사람이었습니다. 형이 사업을 벌일 때마다 옆에서 같이 뛰었습니다. 돈 관리도 형수가 했습니다. 형이 뭔가 큰 거래를 했다면 형수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가 받았습니다. 아, 동서, 오랜만이에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이미 형한테 연락이 갔을 겁니다. 제가 형 만났다는 것도, 변호사 얘기를 꺼냈다는 것도. 형수님, 아버지 집 거래 알고 계셨죠?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게, 동서, 그건 형님이랑 아버님이 상의해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모르셨어요. 직접 확인했어요. 아버님이 요즘 깜빡하시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형이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깜빡하신다는 말. 미리 맞춰둔 것처럼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형수님, 그 돈 어디 갔어요? 그건 아버님 돈이니까 아버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아버님이 관리하시는 거면 아버님 통장에 있어야 하는데 아버님은 돈 받으신 적 없다고 하세요. 동서, 우리 가족끼리 이러지 말아요. 형님도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형이 사업 자금이 필요했고 아버지 집을 담보로, 아니, 아예 팔아버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형수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같이 한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은 사촌 형이었습니다. 아버지 형제 중에 작은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저한테 사촌 형인 최병진, 60, 서울 노원구에 살았습니다. 어릴 때 자주 봤습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봤습니다. 형이 사업을 할 때 사촌 형한테도 손을 벌렸다는 걸 나중에 들었습니다. 사촌 형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집 거래 알고 있었냐고. 답장이 한참 만에 왔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말렸어야 했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사촌 형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촌 형이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병진 형, 언제부터 알았어? 거래 성사됐다고 병호한테 연락 왔을 때 한 석 달 됐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병호가 아버지 동에 받았다고 했어. 내가 그 말을 믿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냥 얼버무렸어. 그때 내가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형, 그 돈 어디 갔는지 알아? 사촌 형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병호가 사업 자금으로 쓴 것 같아. 채무가 있었어. 사채도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 사채. 그 말이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형이 사채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 집을 판 겁니다. 아버지 동의도 없이, 아버지가 모르게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서. 사촌 형이 말했습니다. 병진아, 미안해. 내가 알면서 빨리 알려줬어야 했는데.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되길 바랐어. 가족끼리 조용히. 그 말이 이제 지겨웠습니다. 조용히 해결하자는 말은 결국 덮자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걸 덮자는 말이었습니다. 형, 나 조용히 못해. 알아.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증인이 필요하면 서줄게. 그 말은 고마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찾아야 했습니다. 등기 서류에 중개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은평구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였습니다.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50대 남자 중개사였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최병수 씨 연립주택 거래 담당하셨죠? 네. 그 거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나요? 중개사가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거래 당일 매도인이 직접 안 오셨어요. 대리인이 왔어요. 대리인이 누구였어요? 최병호 씨 아들이라고 했어요. 위임장이랑 인감증명서 다 갖고 오셨고요. 그 어르신이 직접 거래 의사를 확인하셨어요. 중개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서류가 구비돼 있으면 진행하는 거고요.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많아서 위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개사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사실이면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서류 보고 정상 진행한 거니까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개사가 위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거래 과정에서 아버지 본인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0 넘은 어르신이 거래 당일 직접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수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들을 전부 말했습니다. 형수가 알고 있었다는 것, 사촌 형도 알았다는 것, 중개사가 아버지 본인 확인을 안 했다는 것, 형의 사채 빚이 있었다는 것, 변호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채 쪽 확인이 중요합니다. 형이 빚 때문에 집을 처분한 거라면 그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추적할 수 있어요. 계좌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형수가 알고 있었다면 공모 가능성도 있어요. 공모. 그 단어가 이 판의 크기를 다시 키웠습니다. 형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수가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알면서 말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침묵들이 모여서 아버지 집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오래 운전했습니다. 고속도로였습니다. 차가 많지 않았습니다. 앞이 트여 있었습니다. 그 트인 길을 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형이 왜 그랬는지, 형수가 왜 말리지 않았는지, 사촌 형이 왜 빨리 알려주지 않았는지 답은 하나였습니다. 다들 가족이라는 이유로 덮으려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만 혼자 당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됩니다. 변호사와 계속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 목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의사소견서, 사촌 형 진술 확인서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계좌 추적 영장이 나오면 돈의 흐름도 잡힌다고.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방향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대로 가면 됐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술이 있었습니다.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이 채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아, 집에 낯선 사람이 왔어. 누구요? 모르는 남자야. 집 보러 왔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집 샀다고 하는데, 매수인이었습니다. 이재훈이 직접 아버지 집에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 문 잠그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수원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막히지 않으면 1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막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골목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최신형 SUV였습니다. 번호판을 메모했습니다.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집 매수인이에요. 아드님이세요? 네. 여기 왜 오셨어요? 이 집 소유권이 제 명의로 넘어왔으니까요. 내부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요. 리모델링.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고 계신 집에 들어와서 리모델링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 집 거래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훈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매도인 의사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거래예요. 소유자인 아버지가 거래를 모르셨어요. 저는 정상적인 서류를 갖고 진행한 거예요. 위임장도 있고 인감증명서도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산 겁니다.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예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형한테 미리 들었거나. 이재훈 씨, 저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거래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이재훈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건 최병호 씨랑 해결하셔야죠. 저는 선의의 매수인이에요. 정상 서류 들고 정상 거래한 겁니다. 선의의 매수인. 법적 용어였습니다. 거래 당시 위조를 몰랐던 매수인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논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이재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거래가 사기 거래일 경우 매수인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이랑 이재훈 씨가 사전에 알고 진행한 거래인지 아닌지도 조사 대상이에요. 그 말에 이재훈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이재훈 팔을 건드렸습니다. 낮은 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이재훈이 잠깐 생각하더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 소유권은 유효해요. 명도 소송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는 소송이었습니다. 그 말을 아버지가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재훈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명도 소송이 뭐요?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이에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아니에요. 제가 막을게요. 병호가 이런 짓을 한 거요.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창가로 가셨습니다. 골목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낯선 SUV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가?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아버지한테 이 집 말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84이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이 아버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형이 팔았습니다. 아버지, 절대 안 쫓겨나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릿한 눈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눈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집을 나와서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재훈이 명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이재훈이 선의의 매수인을 주장할 것 같다는 것. 오늘 방문이 단순한 내부 확인이 아니라 압박이었다는 것.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도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점유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훈이 선의 매수인 주장을 하려면 거래 당시 이상 징후를 몰랐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80 넘은 어르신이 거래에 직접 안 나타났는데 몰랐다는 게 통할지는 두고 봐야죠. 통할지 두고 본다. 그 말에 아직 싸움이 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훈을 마주하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다리면 안 됐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고소장을 최대한 빨리 접수해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재훈이 명도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법원에 서야 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서 하신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있겠습니다. 끝까지 있겠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됩니다. 변호사와 계속 자료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형사 고소를 위한 증거 목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의사소견서, 사촌형 진술 확인서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고소장 접수가 가능하다고. 계좌 추적 영장이 나오면 돈의 흐름도 잡힌다고.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방향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대로 가면 됐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술이 있었습니다. 의사소견이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심이 채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아들아, 집에 낯선 사람이 왔어. 누구요? 모르는 남자야. 집 보러 왔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집 샀다고 하는데 매수인이었습니다. 이재훈이 직접 아버지 집에 찾아온 겁니다. 아버지, 문 잠그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차를 몰았습니다. 수원에서 서울 은평구까지 막히지 않으면 1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막혔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 골목 앞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최신형 SUV였습니다. 번호판을 메모했습니다.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양복을 입었습니다. 인상이 날카로웠습니다. 옆에 젊은 남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소파 끄트머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습니다.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이 집 매수인이에요. 아드님이세요? 네. 여기 왜 오셨어요? 이 집 소유권이 제 명의로 넘어왔으니까요. 내부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서요. 리모델링. 그 말이 귀를 때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고 계신 집에 들어와서 리모델링 계획을 말했습니다. 이 집 거래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훈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매도인 의사 확인이 제대로 안 된 거래예요. 소유자인 아버지가 거래를 모르셨어요. 저는 정상적인 서류를 갖고 진행한 거예요. 위임장도 있고 인감증명서도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산 겁니다. 목소리가 강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예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형한테 미리 들었거나. 이재훈 씨, 저도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법적으로 이 거래 무효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이재훈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건 최병호 씨랑 해결하셔야죠. 저는 선의의 매수인이에요. 정상 서류 들고 정상 거래한 겁니다. 선의의 매수인, 법적 용어였습니다. 거래 당시 위조를 몰랐던 매수인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논리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선의인지 아닌지는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이재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 거래가 사기 거래일 경우 매수인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형이랑 이재훈 씨가 사전에 알고 진행한 거래인지 아닌지도 조사 대상이에요. 그 말에 이재훈 옆에 있던 젊은 남자가 이재훈 팔을 건드렸습니다. 낮은 소리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이재훈이 잠깐 생각하더니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제 소유권은 유효해요. 명도 소송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 아버지를 집에서 내보내는 소송이었습니다. 그 말을 아버지가 들으셨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더 굳어졌습니다. 이재훈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명도 소송이 뭐요?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소송이에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해? 아니에요. 제가 막을게요. 병호가 이런 짓을 한 거요. 이번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셨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창가로 가셨습니다. 골목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낯선 SUV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가? 그 말이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아버지한테 이 집 말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84이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서 사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이 아버지한테는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형이 팔았습니다. 아버지, 절대 안 쫓겨나요.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릿한 눈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눈이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집을 나와서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했습니다. 이재훈이 명도 소송을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이재훈이 선의의 매수인을 주장할 것 같다는 것. 오늘 방문이 단순한 내부 확인이 아니라 압박이었다는 것.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도 소송 들어오면 우리가 점유가처분으로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재훈이 선의 매수인 주장을 하려면 거래 당시 이상 징후를 몰랐다는 걸 입증해야 해요. 80 넘은 어르신이 거래에 직접 안 나타났는데 몰랐다는 게 통할지는 두고 봐야죠. 통할지 두고 본다. 그 말에 아직 싸움이 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재훈을 마주하면서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저도 기다리면 안 됐습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고소장을 최대한 빨리 접수해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넣어야 했습니다. 이재훈이 명도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먼저 법원에 서야 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창가에서 하신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내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있겠습니다. 끝까지 있겠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돈의 흔적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재훈이 다녀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추적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거래 당시 제출된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가 아닌 무인 발급기에서 출력된 것이었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주민등록증이 형 손에 있었다면 아버지 몰래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발급 시각이 오전 10시 32분입니다. 그 시간 아버님이 어디 계셨는지 확인되면 좋겠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석 달 전 그 날짜 오전에 뭘 하셨는지 기억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셨습니다. 한참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병호가 아침에 왔었어. 나 병원 데려다 준다고. 검진 받으러 갔었지. 병원. 형이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간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사이에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꺼내 무인 발급기에서 인감증명서를 뽑은 겁니다. 아버지 지갑은 형이 들고 다녔을 겁니다. 병원 수속을 도와드린다는 명목으로 치밀했습니다. 병원 데려다드리는 효자 아들이 그 사이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검진을 받는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요. 형이 아버님 주민등록증으로 무단 발급한 거니까요. 병원 기록이랑 발급 시각이 겹치면 형사 증거로 씁니다. 병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 동의를 받아서 해당 날짜 진료 기록을 뽑았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접수, 11시 5분 진료 완료. 인감증명서 발급 시각인 10시 32분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아버지가 진료실 안에 있는 동안 형이 움직인 겁니다. 서류를 변호사한테 넘겼습니다. 이제 돈 문제였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어디로 흘렀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혁명의 계좌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사채를 갚는 데 썼다면 그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변호사가 계좌 추적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사촌 형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형, 병호 형 사채 얘기 더 자세히 알아. 사촌 형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작년 초에 내한테도 돈 빌리러 왔었어. 5천만 원. 못 빌려줬더니 다른 데서 구했다고 했어. 나중에 들으니까 사금융 쪽에서 빌렸다고 하던데. 사금융. 제도권 밖의 대출이었습니다. 이자가 높았습니다.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형이 그 사금융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 집을 판 것 같았습니다. 빌린 금액이 얼마였는지 알아. 정확히는 몰라. 근데 여러 곳에서 빌렸다는 얘기 들었어. 합치면 꽤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수한테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엔 부드럽게 접근했습니다. 따지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방식으로. 형수님, 저도 형 도와주고 싶어요. 근데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아야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형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동서, 형님 빚이 많았어요. 여기저기서 독촉이 왔어요. 집에도 찾아오고 나도 너무 힘들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다 합치면 한 2억 가까이 됐어요. 이자만 해도 매달 수백이었어요. 2억. 형이 2억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자만 매달 수백만 원이었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 집 3억 2천을 처분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요? 빚 갚고 남은 돈. 일부는 생활비로 썼고 일부는 또 투자한다고 했어요. 또 투자.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이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수 진술이 중요해요. 형수가 이 거래를 알고 있었다는 게 공모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3억 2천에서 빚 상환 후 남은 금액 추적이 가능해요. 영장 나오면 계좌 전체 흐름이 다 보입니다. 며칠 뒤 영장이 나왔습니다. 계좌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서 알려줬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혁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입금 당일 1억 7천만 원이 세 곳으로 나눠 이체됐습니다. 변호사가 각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두 곳은 대부업체였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개인 명의였는데 사금융 브로커로 추정됐습니다.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형 생활비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그 계좌에서 2달에 걸쳐 현금 인출이 반복됐습니다. 소액으로 나눠서 뽑았습니다. 일부러 추적을 피하려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돈이 어디 있는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형이 어딘가에 숨겼거나 아니면 다 써버렸거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금 인출이 반복된 건 재산 은닉 정황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에서 횡령 및 재산 은닉 혐의를 추가할 수 있어요. 횡령, 재산 은닉, 사문서 위조, 혐의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형이 한 짓의 규모가 처음보다 훨씬 크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집 하나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아버지 명의를 이용하고 인감증명서를 무단 발급하고 위임장을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범죄였습니다. 그 설계 안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서 검진받게 하는 사이에 인감증명서를 뽑은 사람이 아버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현장 견적이 밀려 있었습니다. 전화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좌 내역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1억 7천만 원이 빠져나간 날짜, 현금이 조금씩 사라진 날짜들,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시각, 형이 이걸 언제부터 계획했을지 생각했습니다. 작년 초에 사촌 형한테 돈을 빌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게 막히자 사금융을 이용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독촉이 왔습니다. 그 시점에 아버지 집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오래 아버지를 보면서 그 집을 계산했을까요? 밥 먹으러 가고 병원 데려다 드리고 명절 때 찾아오면서 그 뒤에서 집을 계산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기억이 흐려지는 걸 보면서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주먹이 됐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소장 언제 접수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이번 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형이 가족끼리 조용히 하자고 했습니다. 형수가 형님도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사촌 형이 말렸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조용히를 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할 수 없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의 흔적이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사이에 인감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아버지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있는 한 조용히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고소장을 접수할 겁니다. 그 다음은 형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사람이 약한 게 아닙니다.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사람이 약한 겁니다. 고소장 접수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났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수원 작은 원룸의 천장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혼자 살기 시작한 집이었습니다. 좁았습니다. 그래도 제 것이었습니다. 제 명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팔릴 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 낡은 연립주택, 오래된 장롱, 어머니 영정사진, 아버지가 40년 넘게 지켜온 것들. 지금 그 집이 이재훈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 아직 계셨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소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변호사가 초안을 보내준 고소장이 파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피고소인 최병호, 죄명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횡령. 형 이름이 피고소인 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한참 그 이름을 봤습니다. 최병호, 형이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어릴 때 같이 그 골목을 뛰어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날 때 같이 혼나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얼굴을 봤습니다. 전화도 가끔 했습니다. 그 이름을 피고소인 란에 올리는 게 새벽에 혼자 앉아서 생각하니까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게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걸 알면서도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것들이 고소장 안에 전부 적혀 있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무단 발급, 위임장 위조, 아버지 의사 확인 없는 부동산 처분, 3억 2천만 원 횡령, 재산 은닉 정황, 숫자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형이 한 짓이 이 서류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껐습니다. 다시 누웠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았습니다. 형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사이에
인감증명서가 뽑힌 것도 모르시는 아버지. 집이 팔린 것도 모르셨던 아버지. 여기서 죽어야 한다고 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눈이 감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먼저 갔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러 가기 전에 아버지 얼굴을 먼저 봐야 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침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혼자 드시고 계셨습니다. 흰 쌀밥에 김치였습니다. 소박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왔냐? 밥 먹었냐? 네 아버지. 드세요.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밥 드시는 걸 봤습니다. 천천히 드셨습니다. 숟가락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리셨습니다. 예전보다 더 떨리셨습니다. 이 손으로 두 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밥을 다 드시고 나서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오늘 뭐 하냐? 아버지, 오늘 경찰서 갑니다. 아버지가 멈추셨습니다. 병호 때문에? 네.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 골목이 보였습니다. 그래야겠지. 그 말이 짧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음 안에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을 고소하는 걸 막지 않으시겠다는 것, 막을 수 없다는 것, 그래야 한다는 것. 아버지, 이 집 지킬게요. 알아.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알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꽉 쥐셨습니다. 떨리는 손이었는데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꽉 쥐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경찰서로 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민원실이 아니라 직접 수사과로 갔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담당 경찰관과 연락을 해뒀습니다. 부동산 사기 전담 수사팀이 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40대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증거 서류 묶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발급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의사소견서, 계좌 추적 결과, 사촌형 확인서. 경찰관이 서류를 봤습니다.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한 장씩 넘기면서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핵심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인감증명서, 무단 발급 경위, 위임장 위조 정황, 아버지 경도인지장의 진단 시점과 거래 시점의 연관성. 경찰관이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증거가 잘 정리돼 있네요. 계좌 추적 자료도 있고 이 정도면 수사 진행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오늘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형한테 연락이 가는 건가요? 피고소인 출석 요구서 발송합니다. 빠르면 2주 안에요. 2주 안에 형한테 경찰서 출석 요구서가 갈 겁니다.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변호사와 나란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햇살이 있었습니다. 겨울 끝에 햇살이었습니다. 차갑지만 밝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민사 쪽도 동시에 진행해야 해요. 거래, 무효 확인 소송이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형사가 진행되면 민사 쪽도 탄력이 붙을 겁니다. 두 개의 싸움이었습니다. 형사로 형을 벌하는 것, 민사로 집을 돌려받는 것. 둘 다 해야 했습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혼자 걸었습니다. 경찰서 앞 큰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형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 변호사 쓴다더니 진짜 그러는 거야? 형제끼리 이러면 안 되지. 읽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아직도 가족끼리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형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알면서 마지막으로 써먹어보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넣었습니다. 걷다 보니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은평구 방향 버스가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가고 싶었습니다. 고소장 접수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됐다고, 시작됐다고, 이제 집 지킬 수 있다고.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새 건물들, 골목들, 사람들. 이 도시 어딘가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40년 넘게 지켜온 집에, 아직은 그 집에, 그 아직을 영원으로 만드는 게 제 몫이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민사소송도 준비됩니다. 형이 한 짓이 숫자로, 날짜로, 서류로 펼쳐질 겁니다. 그 앞에서 형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집이 돌아오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은 소리를 냅니다. 오래 버티던 사람일수록 무너질 때 더 크게 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 동안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했습니다. 현장을 다녔습니다. 견적을 냈습니다. 직원들한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버텼습니다. 저녁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잘 주무셨냐고, 밥은 드셨냐고. 아버지는 매번 반가워하셨습니다. 그 일상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10하루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담당 수사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 피고소인 출석 요구서 발송됐고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로 출석 일정 잡혔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세요. 금요일, 이틀 뒤였습니다. 형이 경찰서에 나옵니다.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실감이 너무 났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형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동생, 나 경찰서 출석 요구서 받았어. 이게 무슨 짓이야? 형제끼리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읽었습니다. 이번엔 답장을 했습니다. 짧게 썼습니다. 형이 먼저 했잖아. 보냈습니다. 형한테서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번엔 달랐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집 얘기 꺼냈을 때 형이 받지 않던 침묵과 달랐습니다. 그때는 피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지기 직전의 침묵 같았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피고소인 조사에 고소인이 동석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수사관이 알아서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기다리는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형이 경찰서에 있는 시간에 아버지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라디오에서 트로트가 흘렀습니다. 저를 보더니 반가워하셨습니다. 오늘 또 왔네. 무슨 일 있냐? 그냥 왔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앉아라. 나란히 앉았습니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흥얼거리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핸드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조사 시작됐습니다. 형이 출석했어요. 형이 경찰서에 들어갔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창밖 골목을 가끔 내다보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됐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근처 식당에서 포장해 왔습니다. 설렁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먹었습니다. 아버지가 깍두기를 좋아하셨습니다. 2번 더 드셨습니다. 그 모습이 좋았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 조사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부인했어요. 아버님이 동의하셨다고. 본인이 아버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린 거라고. 그런데 수사관이 병원 진료 기록이랑 인감증명서 발급 시각을 들이밀었더니 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말에 숨을 참았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이 평소에 집 관리가 힘들다고 하셔서 도와드리려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다고. 본인 표현을 빌리자면 절차상 미흡했다고. 절차상 미흡. 아버지 집을 몰래 팔고 3억 2천만 원을 챙긴 걸 절차상 미흡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한 건가요? 완전히 인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부인도 못했어요. 수사관이 계좌 추적 결과를 보여줬더니 한동안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못했다. 형이 말을 못했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들어오고 이틀 만에 1억 7천이 빠져나간 계좌네요. 현금이 조금씩 인출된 기록들. 그 숫자 앞에서 형이 말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추가 조사가 있을 거예요. 형수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공모 여부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재훈도 참고인 조사받을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방향은 잡혔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점심 드시고 나서 깜빡 조셨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입을 약간 벌리신 채 주무셨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오래 봤습니다. 84이셨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사셨습니다. 어머니랑 이 소파에 앉으셨을 겁니다. 저랑 형이 이 거실을 뛰어다니던 걸 보셨을 겁니다. 그 시간이 전부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형이 그 시간을 3억 2천만 원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오늘 경찰서에서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숫자 앞에서, 날짜 앞에서, 증거 앞에서. 그게 작은 것 같아도 작지 않았습니다. 형이 처음으로 벽에 부딪힌 겁니다. 가족끼리 조용히 하자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자리에 선 겁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깨셨습니다. 눈을 비비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아직 있었냐? 네. 배 안 고프냐? 아버지는요? 나는 아까 설렁탕 먹었잖냐? 너는? 저도 먹었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피식하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됐다.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습니다. 그래 됐다. 별 뜻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버틴 것 같은 말이었습니다. 형이 경찰서에서 말을 잃은 날 아버지가 그래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됐습니다.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고소장 접수하던 날보다 가벼웠습니다. 뭔가가 풀리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재훈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집이 돌아오려면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형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걸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은평구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저 골목 끝에 그 집이 있었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오래된 장롱, 어머니 영정사진. 아직은 저 집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직은 이었습니다. 이 아직을 끊지 않을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유권을 돌려받을 겁니다. 이재훈과의 법적 다툼에서 이길 겁니다. 형사수사에서 형의 죄가 밝혀질 겁니다. 하나씩이었습니다. 한 번에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첫 번째가 됐습니다. 형이 경찰서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시작이었습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로 가는 게 아닙니다. 빼앗긴 시간을 되찾는 겁니다. 형사수사가 마무리된 건 고소장 접수 후 넉 달이 지나서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횡령이었습니다. 형수는 공모 혐의로 함께 송치됐습니다. 형수가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계좌 관리에 관여했다는 게 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재훈은 참고인 조사에서 선의의 매수인임이 인정됐습니다.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재훈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선의의 매수인이 인정되면 거래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형을 처벌하는 건 형사에서, 집을 돌려받는 건 민사에서, 민사에서 이재훈한테 직접 소유권을 빼앗기는 어렵지만 형한테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실망스러웠습니다. 집이 그대로 돌아오는 게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법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법으로. 그렇다면 법이 말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민사소송을 계속했습니다. 이재훈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넣었습니다. 동시에 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넣었습니다. 두 개의 소송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매주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가끔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골목을 같이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점점 더 작아지신다는 걸 매주 느꼈습니다. 기억이 더 흐려지셨습니다. 가끔 제 이름을 잊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보다 제가 곁에 있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형한테서 연락이 온 건 송치된 지 한 달 뒤였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짧았습니다. 동생 만날 수 있어. 저는 한참 그 문자를 봤습니다. 만나자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했습니다. 사과인지 합의 제안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만나기로 했습니다. 중립적인 장소였습니다. 강북 커피숍이었습니다. 형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처음 식당에서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꺼져 있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형이 먼저 말했습니다. 동생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잘못했고 너한테도 잘못했어. 빚이 너무 쌓여서 눈이 멀었어. 변명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그때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형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합의할 수 있어. 손해배상. 내가 최대한 갚을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늦었습니다. 아버지 집이 팔리기 전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빚이 쌓일 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직접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 말이 그때 나왔다면 지금 이 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나는 형이 감옥 가길 바라는 게 아니야. 아버지 집 돌아오길 바라는 거야. 형이 저를 봤습니다. 집은 이미 이재훈이 산 거라 돌려받기 어렵다고 변호사가. 알아. 그러면 그 집값 돌려줘. 아버지 다른 데서 사실 수 있게. 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3억 2천만 원을 돌려주는 게 지금 형한테 가능한지 몰랐습니다. 빚을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빼놓았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형이 말했습니다. 다 돌려주기는 지금 당장 어려워. 근데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고. 분할로라도. 합의서 쓸게. 합의서. 변호사가 이미 합의서 조건을 준비해뒀습니다. 손해배상 금액, 분할 납부 일정, 불이행 시 강제 집행 조항,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합의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서를 꺼냈습니다. 형이 읽었습니다. 오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형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어릴 때 같이 컸던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닮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손이 더 생각났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사이에 인감증명서가 뽑히던 날, 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도장을 찍으시던 날,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불쌍함이 사라졌습니다. 합의서를 챙겼습니다. 일어섰습니다. 형도 일어섰습니다. 마주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뭔가를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결과는 2달 뒤에 나왔습니다. 이재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선의의 매수인 보호 원칙이 적용됐습니다. 이재훈은 집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매 대금 3억 2천만 원에서 재반 비용을 뺀 금액이었습니다. 분할 납부 일정이 판결에 명시됐습니다. 불이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소에 앉아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집이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평생 모은 것들의 값어치가 인정됐습니다. 형이 한 짓의 대가가 숫자로 명시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 쪽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됐으니까요. 그러나 전과 기록은 남아요. 형수도 마찬가지고요. 집행유예. 형이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법이었습니다. 법이 내 억울함을 전부 풀어주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배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버지 집값을 돌려받습니다. 형의 죄가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달려갔습니다. 판결 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더니 웃으셨습니다. 왔냐? 네, 아버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결 내용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생각했습니다. 집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드릴까? 아버지, 법원에서 결과 나왔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집은 지금 당장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집값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 돈으로 아버지 다른 집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한참 말이 없으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그 골목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아니어도 되겠냐? 아버지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냥 낮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근처에 좋은 집 구해드릴게요. 이 동네에, 이 골목 근처에. 아버지가 골목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집이 어디 가는 건 아니지. 골목은 그대로 있는 거지. 네, 골목은 그대로 있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됐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럼 됐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아버지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꽉 쥐셨습니다. 저도 꽉 쥐었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러나 1층이었고 엘리베이터가 있었고
햇살이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평생 걸어다닌 골목에서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이삿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짐을 쌌습니다. 낡은 장롱을 새 집에 옮겼습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을 가장 먼저 꺼내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진 앞에 서셨습니다. 한참 보셨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했어. 막내가 해줬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새 집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이 보였습니다. 예전 집 골목과 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슷했습니다. 낡은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나무가 있었습니다. 동네 고양이가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낮이 들어오네. 낮이 들어온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햇살이 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그게 좋은 집의 기준이었습니다. 낮이 드는 집, 그걸로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 새 집에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차렸습니다. 별거 없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치. 아버지가 2그릇을 드셨습니다. 오래간만에 2그릇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막내야. 네. 수고했다. 그 2마디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낯선 이름을 본 날부터 형 만나서 따지던 날, 위임장을 손에 쥔 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날, 법원 판결을 받은 날, 그 모든 날들을 아버지 2마디가 안아줬습니다. 수고했다. 눈물을 또 참았습니다. 이번엔 성공했습니다. 아버지, 저야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피식 웃으셨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는 걸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새집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골목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골목을 걸었습니다. 새 블록을 걸어가면 아버지가 40년 살던 집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집이 됐습니다. 그 집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재훈이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창문이 새 창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 집을 봤습니다. 슬펐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 평생이 담겼던 집이 이제 다른 사람 손에서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방이 어떻게 바뀔지 몰랐습니다. 저랑 형이 쓰던 작은 방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골목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골목은 그대로 있는 거지.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집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골목은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담벼락도 그대로였습니다. 저 끝 가로등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걸었던 이 바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골목에서 세 블록 거리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낮이 드는 집에서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그걸로 됐습니다. 형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과 기록이 생겼습니다. 손해배상 분할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형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이랑 저는 그 뒤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않는 게 서로를 위해 나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뭔지 이번에 다시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는 사이에 인감증명서를 뽑은 사람은 피가 섞인 형이었습니다. 경찰서 고소장을 들고 간 사람은 피가 섞인 저였습니다. 피보다 행동이었습니다. 골목 끝까지 걸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새집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안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트로트 소리가.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그 집이 예전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낮이 드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막내가 차려준 밥을 먹는 곳이 집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 싸우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셨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것이 옳다면 끝까지 싸우십시오. 법이 완벽하게 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싸운 사람과 싸우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싸운 사람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이 있는 곳으로 반드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온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